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봉주 25회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95회 탄신제. 박정희가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남유진 구미시장. 피와 땀을 마을과 조국에 헌신하신 반인 반신의 지도자는 이제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고향 구미시에 있는 금오산에는 전설이 있다고 말하는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오산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금오산에는 2명의 대통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설이 꼭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행사 참석자들 이야기. 영웅이라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당신들 전부 다 대학교 나왔어. 이 양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 또 근데 일부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유신 독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뺑뺑이들이 하는 얘기요. 뺑뺑이들이. 한번 인정해야 돼요. 근데 안 했으면 안 돼. 그건 얘기가 아닌 거죠. 문재인 같은 개새끼가 뭘 알아. 안철수 같은 거지 같은 새끼가 뭘 아냐고. 어? 자, 1차 보고서는 끝이 났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2006년 5월에 지방선거 유세를 다니다가 박근혜 후보가 얼굴에 면도칼을 받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역술가, 점쟁이들, 무당들이 다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왜 난리가 났냐면 뭐 때문에 저러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느냐. 네네. 역술인으로서 이제 역술적 분석을 하는 거지. 네. 근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선산에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영이 있어요. 네. 거기에 가보면 삼봉이라고 무덤에 바위가 3개가 뾰족뾰족 나온 게 있어요. 삼봉이라고 불러요. 중요합니다. 이거 역술인들한테. 점쟁이들 다 모여서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박근혜 후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렇죠. 자기들끼리 이제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일대 토론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선산에 있는 삼봉과 그 목에 있는 점. 두 가지 원인을 두 지목했어. 가지 원인을 지목한 사람들. 한 일파는 네. 한 일파는 목에 점 때문이다. 네. 또 한 일파는 아니다. 삼봉 때문이다. 네. 근데 삼봉파와 점파가. 그렇죠. 목의 점은 금방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유경수 여사도 점 있었다. 그러면 좋은 거야. 그래서 대세가 좋은 점 그래가지고 삼봉파로. 그래서 삼봉파로 넘어갔는데 삼봉파가 대세가 됐어. 그래서 막 싸웠어요. 점쟁이들끼리 정말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제가 그때 설봉 선생이랑 같이 가봤거든요. 그 싸우는 현장에 가봤어. 야, 이 얘기 너무 웃겨. 아니, 그분들에게는 심각한 거야, 이게. 그 엄청 심각해요. 자신들의 영험을 가지고 지금 영적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거든, 이것은. 무당들 다 모여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삼봉이 문제라고 하는 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삼봉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없애요. 바위를 깹니다. 아니, 그 조언을 받아들인 거지, 지금. 받아들인 거죠. 묘를 지키던 박정희 대통령의 유가족.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측이지. 네. 그 측에서 그 영적 결론을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여서 역술인들의 일대 토론의 결과를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찍었어요. 삼봉을 찍었고, 그래서 몇 역술인과 무당이 가서 아니되옵니다. 그리고 막 들어눕고 그랬어요. 왜냐면 전파가 아직도 있었거든. 그렇죠. 전파가 아니다, 점 때문이다 계속 주장했는데, 그래서 그들 일부는 가서 아니다, 점 때문이다, 삼봉은 없애면 안 된다라고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나 그래서 2008년 2월에 제가 삼봉파가 이겨서 찍어냈다. 어떤 역술인하고 거기에 또 갔어요. 얘는 진짜 이상한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삼봉을 없애면 큰일이 난다. 특별히 뿌리가 가장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바위인데 그걸 옥류봉이라고 불러요. 그 점쟁이들은. 옥류봉이 없어지면 큰일이 난다. 다 죽는다. 전파, 네. 전파지, 여기서는.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나마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거를 한 사람한테는 대재앙이 온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선산직인 김재학 씨한테 또 가가지고 그 묘의 선산직이 직이 생가 보존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초등학교 친구고요. 박근혜 후보한테 그네라고 얘기하고 저 있을 때도 그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친구였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사람한테도 뭐 큰일이 난다 하면서 점쟁이들이 와서 싸웠어요. 근데 18대 총선을 10일 앞둔 2008년 3월에 18대 총선은 각하께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있었던 총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보존회장이었던 김재학 씨라는 사람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마당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어이구, 쪽이 왜 이렇게 시체로 왜 이래? 발견된 많아. 근데 이분은 나체로 발견됐어요. 나체로. 네, 시신이 나체로. 그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81살 드셨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그리고 선산직이었던 이분이 그때 갑자기 살해된 채 그것도 옷이 벗겨진 채 근데 더 엽기적인 거는 발견됐다는 거야. 나체로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손발이 묶이고 옷가지로 입이 막힌 채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서 발견돼요. 근데 머리와 목을 호미 있지 않습니까? 예. 큰 호미로 찍어서 난자당했어요. 아이고 이런 왜 이래 대체? 씨발. 자, 존나 으시시해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경찰이 강아무개 씨를 잡아서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이렇게 결론 냈는데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남 4녀 중에 5째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살인자로 지목된 사람. 네, 굉장히 평소 때 사회활동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구미에 있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로 이렇게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경찰이 그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의문스럽다 얘기하면서 동기가 없어서 강 씨의 정신병력을 조회했으나 정신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 당시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네. 멀쩡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선산직의 노인네를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엽기적으로 살해한. 호미로 살해했다는 건 정말 난자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 그래서 경찰이 혹시 정신병력이 있나 싶어 그걸 확인했더니 그것도 없더라. 네, 이 사람 강 씨가 경찰한테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서에서 보인 것도 굉장히 평범하고 아무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단 말이야. 이 사람 판결문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김재학 씨, 그 선산지기를 눕혀놓고 그곳에 있는 호미가 한 30cm 되는데 칼날 길이가 14.5cm 가량인데 왼쪽 가슴과 목 부위들 수에 내리찍어서 심장 파열 및 심장 지창, 그러니까 심장을 난자해서 사망케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 무서워 오늘 씨발 이거 호러다 호러 진짜. 3월 26일 날 김재학 씨가 난자당해서 숨집니다. 근데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2008년 3월 24일 그러니까 범행 이틀 전에 급성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틀 전에 급성 정신병을 얻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경찰 수사에서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급성 정신병, 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교도소에 안 가고 치료 감호 시설에 가는 거죠. 바로 그 진단 때문에. 이 사건도 매우 앞뒤가 좀 안 맞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완전한 미스터리입니다. 현재. 네. 하지만 이 주변에서 너무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좀 무섭죠. 무섭다는 거지 나는. 그리고 여기서 첨부 2까지만 하고 뭐냐면 역술인들이 이 사건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 이 역술인들이 트위터상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네. 거론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원정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굿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초연 스님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상에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굿판을 벌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초상화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굿판이 벌어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원정 스님을 고발하자마자 네티즌이 올린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고발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술했다는 거 아니야. 예. 원정 스님의 주장은 자기가 듣기로는 구술했다. 1억 5천짜리.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니야. 예. 정수장학회 관련 문제 잘 풀어달라고. 네.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고소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고소를 했을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네. 물론 이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서 역술인들이 등장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 많이 등장했는데 실제 그래서 구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냥 구술을 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죄냐고, 그지? 근데 왜 이걸 막느냐? 보수 진영에서는 큰 덩어리가 기독교 단체와 보수 기독교 교단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 논란이 커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고소를 해버린 거지.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이 굿파는 개신교 쪽에서는 용인 못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밝혀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죠. 네. 근데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를 앞에다 놓고 어떤 굿을 무당을 하나 보이는 사진은 이건 팩트야. 네. 이 굿을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흠모하는 개인이 한 건지 아니면 누가 한 건지는 사진만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 몇 장 봤어요. 이런 큰 굿판에 사람들이 간다고 구경도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찍은 사진들이 자꾸 트위터상에서 날라오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거 잘못한 것 같아요. 내버려두면 트위터상에서 한 스님이 주장한 걸로 끝날 텐데 고소 고발을 얘네들이 수법 그거든. 고소해, 고발해, 입을 닫아, 그렇죠. 닥치게 만들어.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잘못 판단했다. 힘으로 누르려다가 여러 군데에서 뿅뿅 튀어나오는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네, 아니 물론 우리가 이제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오픈할 때는 하여튼 아니, 근데 잘 되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경우도 박정희 있지만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개업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게다가 또 1억 5천 원입니까 이게. 굿은요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굿에 대해서 또 좀 잘 아니 아는데. 그래도 1억 5천까지 나가나 이게? 아니 큰 굿은 1억이 넘어. 네. 우리한테는 충격적인데 네. 돈 많은 사람들은 남편의 불륜 잡아달라 이런 굿. 소개시켜드릴게요. 누구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제가 잘 아는 무당이 있습니다. 이 새끼는 하여튼 그늘에서 노는 새끼야 이 새끼는 아주. 그래서 제가 무당 누나들한테도 다 지금 돌려놨어요. 혹시 이거 있냐고.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시죠. 우리 지금 무심코 넘어갔었거든? 네, 그렇죠.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석에 들어왔어. 완전 굿이야. 땡큐. 네티즌 수사대 마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두진이도 출동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짧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발이 된 건지 그 고발이 된 당사자인 원정 스님을 연결해서 그 사연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님 주 기자입니다. 들리신지요? 네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어준이라고 합니다, 스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풀난 놈, 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스님,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그 고발했습니까? 고발했습니다. 저 남부지검에. 확실하게 제가 들은 것은 네. 최연 스님에게 내가 직접 찾아갔었고, 네. 그 방에서 최연 스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몇 시간 정도 했어요. 그 스님이, 친박계고 박근혜 쪽에 가까운 스님은 맞죠? 네, 맞습니다. 저기, 대도 조세영 아시죠? 네. 네, 그분이 전 남편인데, 여풍당당
박근혜라는 아주 호평의 책을 사서 쳐주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기자들에게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자, 그럼 스님. 예. 그 스님께서 초연 스님과 만났던 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6월 달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때 가셔서 장소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장소를 초연 스님 법당 구룡사 면목동에 직접 찾아가서 그 법당에서 만났어요. 그때 혼자 가셨습니까? 저는 혼자 갔어요. 그리고 그 법당에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은 없나요? 그리고 초연 스님을 방에서 두 사람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때 나누신 이야기의 내용은 그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눈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저는 거의 듣기만 했었고. 그때 거기 가실 때 휴대폰을 들고 가셨죠? 그렇죠. 그러면 휴대폰이 거기도 찍힐 것이고, 네. 초연 스님의 휴대폰도 거기로 찍힐 테니까, 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걸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그 내용은요? 내용은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정부장학회 문제 때문에 잘 해결되라고 굿대해줬다, 박근혜. 박근혜 후보 얘기 나와서? 네, 확실하게 나왔어요. 자신이 먼저 얘기한 거군요? 네, 본인이.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마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그리고 여기서 했냐? 그게 빌딩이니까. 여기서 했냐? 그러니까 굿당에서 했다. 어디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박근혜가 직접 참석했냐? 참석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질문해서 받은 답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확실해요. 또 확인해 보자면? 네. 그날 또 김치를 담고 있어서 김치도 몇 푸개 얻어와서 맛있게 먹고. 그러면 그 법당에 김치를 담근 날이군요? 네네. 김치를 몇 사람이 담고 계셨어요.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가수 지망생이라고 와서 인사하고 절도 하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원래 그 스님과는 안면이 있으십니까? 안면 없었고요. 그 대도 조세형 씨가 내가 청계천가에 그 강화문 청계천 그 물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채에다가 누구에게 선물 주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붓글씨로, 먹물로. 그랬더니, 저게 말을 거는 게, 저희 부인도 기분이 스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무속인이었다가 그러면 삭발하셨나 보죠.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대도 조세형입니다. 이래요. 우연히 만나신 거군요, 애초에. 네, 말을 내가 그 부채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연히 조세형 씨를 만났고, 조세형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 부인이 스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고, 그래서 한번 전화해서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셔서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셨고. 찾아가니까 마침 대도 조세형이 그날은 거기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세 분이 같이 보시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 대도 조세형도 깜짝 놀라면서 스님이 참 특별하게 인연인 같다고. 그럼 당신 얘기하고 스님도 말씀하고 가시라고 하고 먼저 가시고. 그러면 조세형 씨도 그날 갔다는 것을 예, 같이 배웠어요. 증언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군요. 네, 만났죠. 네, 조세형 씨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날 내가 갔는데 왜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시죠. 전화를 안 받아요, 내 전화번호. 그렇군요. 곤란한 상태가 돼서. 무속인들이 내가 누구 구슬해줬다, 누구를 봐줬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뻥치기도 많이 하는데 혹시 뻥은 아닌 것 같습니까? 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스님은 우리도 느낌이 엄청 좀 그렇죠. 아니, 스님은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서 앉아서 얘기할 때에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뻥은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진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조세형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주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뵌 적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네. 우리 원정 스님이 초연 스님한테 들었다고 박근혜 굿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저기 원정 스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죠? 제가요. 네.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가식이나 거짓말을 하면은 네. 나는 이 조생이라 개생 내 승씨를 개시로 가려도 좋은데. 아,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아니, 들어보세요. 네. 내가 인터넷에 원정 스님 이야기한 거에 글 있고요. 네. 야, 이런 놈의 인간이 있나. 참 혐오감을 느꼈는데. 여보세요? 예. 내가 전번에 7, 8월 달 이때인데요. 네네. 내가 이 청계천 거기를 계속 한 운동을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여름에 운동하느라. 네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청계천 동아일보사 앞에 이 청계천 물 내려오는 데 있죠. 시작하는. 네, 물 흐르는데. 네. 거기에서 부채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하얀 이 승복을 입고. 네.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굉장히 나는 굉장히 수양을 많이 한 스님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스님이냐고 물어보니까 부채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참 고상하게도 보이고 그래서 보니까 추현 스님하고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네. 얘 엄마도 내 전천대 이혼을 한 여자하고 어쩜 그래 닮으나니까 그러냐고 승려냐고 그래서 내가 이 승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해서 전화번호하고 면목동 구령사 이걸 가르쳐 줬어요. 추현스님이라고. 근데 이제 그들을 추현스님한테 한번 찾아갔는데 식사 대접하고 한번 보낸 모양이에요. 네. 그때 같이 만나시진 않으셨어요? 세 분께서? 같이 만났어요. 네. 그런데 딱 한 번 만났어요. 추현스님. 딱 한 번 만나셨구나. 네. 네. 추현스님이 무슨 박근혜 네. 정수장학회 그것 때문에 구설 1억 5천짜리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이 추현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다 소리가 정수장학회가 뭐냐. 세 명이서 구룡사에서 만난 거는 맞는데. 네, 맞죠. 맞는데 그 자리에서 박근혜 얘기나 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정수장학회는 초연스님이 아예 그 단체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까? 나오지도 않은 건데 요즘 이 얘기가 불거져서 내가 하도 어렵고 기가 막히게 자, 선생님 있다가 세 분이 있다가 선생님이 나오고 그러면 초연스님하고 원정스님하고 두 분께서 얘기를 더 나누지는 않았나요, 그럼? 더 나눈다 해도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네. 정수장학회라는 그 기관 자체 단어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조 선생님 아무튼 박근혜 후보 쪽하고는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다기보다 저는요.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종북주의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 아주 싫어해요. 네. 초연스님도 그러세요? 초연스님은 그런 거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문외한이에요. 아무튼 선생님은 종북주의자는 싫어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뵐게요. 만나긴 만나셨네. 아니 그러면 만나긴 만났고 그리고 셋이 만났다가 두 분이 남아서 대화를 나눈 것까지는 사실은 원정스님 쪽에 말이 맞네. 일단. 예. 일단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휴대폰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고 CCTV 해봐도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맞잖아. 일단 원정스님이 셋이 만났고 둘이 만났고 어떻게 조세영 씨를 만난지까지도 다 맞아. 네. 그러면 원정스님이 딴 건 다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박근혜 얘기만 거짓말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예. 초연스님은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니까 이렇게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날
억대 굿 의혹을 제기한 원정 스님을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초연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알지도 못하더라. 만난 적도 없다. 원정 스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도 초연 스님을 통해 나왔고. 네. 자,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새누리당 얘기가 틀렸고요. 네. 구술했냐 안 했느냐? 네. 이 구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말이죠. 일단 개신교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사실을 만약에 개신교를 걱정하지 않았다면 구술했다는 거 가지고 뭘 숨겨? 안 숨기지 당연히. 일단은 이 목사님들이 지난 선거만 보시더라도 믿는 분을 대통령으로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명박 장로를 세워야 한다. 대통령으로. 이랬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잖아. 예. 사이비 그래도 구술한다는 거는 가까우셨어요. 지금은 무교인데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최태민이라는 분이 사이비 종교 교주였죠. 그건 20년 동안 협력 관계를 맺었던 거 아닙니까? 새로운 종교라고 해. 새로운 종교?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이 부적절한지 살펴봤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뉴스에서 사이비 종교 교주로 딱 나와 있어요. 아니, 맞아요. 근데 그치. 태자마마였잖아, 스스로.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 기반인 기독교층이, 기독교계가 이 사안에 대해서 들리고 일어날까봐. 거꾸로 생각해봐. 자, 문재인 후보가 1억 5천 구술했다는 의혹이 있다가 참아, 이 씨발! 지금 새누리당에서 융단 폭격을 때려가지고, 야, 너, 돼지, 총선 때 말이야. 부활절 때 대형교회에 쫙 뿌렸잖아. 조선일보가. 죽었죠. 일면에 내가지고 그 짓을 하고도 남는데 지금 거꾸로 고발을 하고 있잖아. 한 2주 전에 서울광장,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의 무속인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구판을 벌였어요. 서울광장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뭐 말은 하는데, 굿하는 내용이 특정 후보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자! 후보 이름만 안 나왔죠. 아주 가까웠어요. 이 사안을 공중파는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야매방송, 대한민국 최고의 야매방송, 나는곰스타에서 새 관련자 중에 두 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것을 미국 언론들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렀다. 결국 1977년 2월 3일 미 의회는 프레이저 의원이 이끄는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프레이저 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민병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리고 특명을 내렸다. 프레이저 청문회 3일 전 민병관은 김형욱을 찾아갔다. 김형욱, 그는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오랫동안 중앙정보부 부장으로서 박정희에게 절대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3선 대통령이 될 때 그는 큰 공을 세우고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자 김형욱은 배신감을 느끼며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다. 그런 김형욱에게 민병관은 회유를 시작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나 김형욱은 단호히 거부하고 워싱턴으로 떠나버렸다. 낙담한 민병관은 발길을 돌리며 김형욱의 아내에게 말했다. 청문회에서 증언하면 제대로 못 살 것이다.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미국의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볼 수. 김형욱은 미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후 살해됐다. 1978년 10월 31일 드디어 프레이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희의 집권기간 전체가 조사돼 있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까지 있었다. 왜 한국은 그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라며 국민들을 속였다. 그런데 1년 후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살해됐다. 문재인, 안철수, 영희철이 크로스를 해가지고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진영에서 겁이 덜컥 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한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 구태! 문과 안의 결합은 구태다! 구태! 너도 한번 해봐. 아니 지금 굿을 하라는 겁니까? 구태가 뭡니까? 구태! 아, 굿해를 잘못 발음한 거야? 구태. 아, 내가 보기에는 구태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생선의 일종인 줄 아나 봐? 생태, 명태, 구태 이런 것처럼.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구태라고 말할 수 있어? 야, 그쪽에 결합한 사람들 얘기해봐. 김종필 옹. 87세. 안녕하시오. 김종필이요. YS 85세. 안녕하십니까. IS 인사드립니다. 이회창 78세.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만 3번 집권한 이회창입니다. 거기에 김용갑 77세, 한화갑 74세. 예, 안녕하십니까. 이틀 DJ 한화갑입니다. 자, 그 다음. 한광옥 71세, 김지아 71세, 거기다 서청원 70세, 홍사덕 70세. 평균 나이로 70대 연합이야, 일단. 흘러간 물들을 다시 주워 담았는데, 거기에 가장 젊은 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인재 65세.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야, 지금 언제적 김종필, 김영삼, 이해창을 다시 다 모아놓고 굿해지.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굿해입니다. 자, 전두환이 지지선언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 파가 갈릴 거야. 하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고. 또 한쪽에서, 야, 이미 다 했네, 뭐, 사방팔방에. 다 그럼 모아, 이 파가. 싸우고 있을 거라고 봐.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렇게 결합한 인물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경재 전 의원. 김경재 전 의원.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분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혁명과 우상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네. 저 열심히 봤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후보와 함께 서 있는 이 김경재 전 의원의 이 자서전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20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김형욱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장 최장수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중정의 암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자, 으스스한 가족 이야기, 3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번 다뤄졌어요. 과거사 진실규명위에서 김영옥 씨가 어떻게 암살되었나,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프랑스에 갔다가 중종 요원에 의해서 살해됐다. 그때 국정원 발표를 제가 잘 꼼꼼히 챙겨봤었는데 제3국인 킬러, 그렇지. 동구권 킬러를 해서 2명을 고용해가지고 총을 주고 10만 불을 줬대. 그래서 총으로 쏴버리고 낙엽으로 덮었다. 여기가 근데 재밌는 것은 낙엽으로 덮었는데 권총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래. 그래서 근데 회수를 포기하고 그냥 들어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스토리는 약간 엉성합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해외로 가서 암살까지 한 치밀한 작전인데 당시 교토통신 보도한 걸 보면 그때 작전명이 오작교라고 그리고 김영욱을 닥터 하인즈라고 불렀대.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작전을 세워놓고 총도 잊어버리고 대충 낙엽으로 덮고 왔다. 이게 어쨌든 이 중에서 프랑스에서 중정에 의해 암살됐다. 여기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 김경재 씨 자서전을 보면 말이죠. 예. 그게 아니다. 예. 김경재가 김영욱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예. 거기 박사원이란 이름으로. 네, 거기 보면
프랑스는 맞아요. 그런데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일단 목을 부러뜨린 다음에 양계장에 가서 해머밀 분쇄기입니다. 네. 사료를 만드는 분쇄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피아 관련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체를 처리할 때 분쇄기에다가 집어넣고 고기 가는 거죠. 그렇죠. 고기 가는 데다가 넣어서 갈았다고 하고 그 암살자를 김경재 씨가 직접 만나서 증언을 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네. 김경재 씨의 그 책에 나온 증언은 정의상 기자라고 저희 그 시사인 선배가 2005년 시사저널 네 거기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탑 여배우 최안무개 씨가 김영욱을 미국에서 프랑스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 카지노를 즐기고 술 먹고 즐기다가 결국은 납치해서 특수공작원이 납치해서 파리 근교의 한 양계장으로 끌고 가서 사료 분쇄기에다 넣어서 갈아서 당 모이로 주었다. 이렇게 특수공작원이 증언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무서워. 검증 차원으로 제가 이 그 공작원을 몇 번 만났는데 이스라엘 항구에서 밀항을 하고 지중해로 넘어갔다가 도버 해협을 건너서 벨기에 파리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검증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그걸 도와준 게 바로 이스라엘 첩보대 모사드였다. 네. 그런 얘기도 나와. 네. 존나 자세하게 나와. 자, 만약에 문재인 근데 만약에 노무현 정권이 국정을 통해서 이렇게 요인을 암살했다는 게 밝혀졌어. 예. 분쇄기로 갈았다 이 씨발 이런 암살자 증언이 나타났어. 후보가 되겠냐고. 근데 그 증언을 말하던 사람이 지금 박근혜 후보한테 가서 있습니다. 그렇지. 이 이야기는 말이죠. 우리한테 따지지 마세요. 지금 박근혜 후보 옆에 가 서 있는 김경재 씨한테 따지세요. 거기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아니 지금 박근혜 후보한테 아버지가 자신의 부하가 말을 안 듣는다고 양가장에 분쇄기 갈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물어보잖아.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씨를 그런 이야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죽었죠. 나오지도 못해, 씨발. 당연하죠. 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말이죠.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경재 전 의원에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어봤었어요. 이거는 책 내용 그대로니까.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책을 140만 자를 쓴 사람이에요. 200자 온 거지 7,000매니까. 근데 그걸 다 안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통합을 하기 위한 열정, 그런 적극성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영욱 씨가 왜 암살을 당했냐 이거야. 왜 당했냐? 자, 이분이 63년 중정부장을 했고 삼선개헌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져.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임해. 그래서 73년에 미국에 망명을 갑니다. 망명.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뉴욕타임즈하고 그리고 청문회에도 나가고 뭐 성명서도 내고 그래. 근데 그 성명서 내용을 내가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명세기 국가 원수가 남의 나라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공적을 진두지휘하고 한국 위신을 땅에 떨어지게 한 것이야말로 민족 반역자다. 정치적 라이벌을 없애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영구 집권과 독재를 위해 세계사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유신 헌법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죽이고 싶겠지. 이런 내용을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프레이즈 청문회라는 데 가서 증언을 합니다. 당시 코리아 게이트라고 1976년이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미국 관리들한테 수백만 달러, 당시 수백만 달러를 뇌물로 뿌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로비스트 박동선 씨요. 그렇죠. 그게 여기 성명에 나오는 남의 나라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공적을 진두지휘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걸 그래서 코리안 게이트라고 하죠. 이게 코리아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그래서 프레이저라는 미 하원 의원 도널드 프레이저가 위원장인 그런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프레이저 청문회로 이름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 프레이저 청문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프레이저였고
조사를 끝내고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그게 불리기 때문에 네. 그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프레이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코리아 게이트를 조사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보고서를 쓴 게 프레이저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어떤 치명적인 내용이 이 청문회에서 나오냐. 이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는 말이죠. 비밀 해제가 돼서 현재 인터넷으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공식 미국 정부 문서입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만 지금부터 얘기하겠어요. 네, 저희가 미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틈틈이 만났습니다. 네. 유럽에 가서도 변호사를 만났고요. 워싱턴, 뉴욕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스위스에 숨겨놓은 비밀 계좌 얘기를 저희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근거하여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돈은 이후락 역시 중정부장 출신이고 비서실장 출신이죠. 이후락이 모은 뒤에 박정희를 위해 스위스은행 계좌에 예치했다. 네. 예치했다. 김성곤이라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에게도 자금을 상납했고 이 계좌는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이 존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대통령실에 갖다 놨다는 거야. 내가 원문을 찾아봤어. 이 원문을 프레이저 보고서 대부분 읽어봤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binet behind the President's desk in the Blue House.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캐비넷. 위에 있는 책상 뒤에 있는 캐비넷의 일부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6억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봤잖아. 네. 그 캐비넷에서 꺼내준 돈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꺼내서 박근혜 후보에게 줬다는 그 6억. 그 6억이 그러니까 이런 돈의 일부. 그 장소인 거죠. 그 캐비넷.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은행의 계좌는 은행 기록, 이후락 아들 이동훈의 증언, 그리고 박정희의 부하들에 의해 입증이 된다라고 보고서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는 존재한다고 미 정부 문서가 쓰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씨는 직접 이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도 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이후락 씨의 이름으로 명의로 스위스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구 돈이냐? 그러니까 이동훈 씨가 그 돈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금이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거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네. 자. 돈이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돈이 왜 필요하냐? 네. 아니, 대통령이면 자기 금고에 쌓아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자금을 따로 마련해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뿐만 아니라 네. 반대하는 쪽을 구워 삶아 매수하려고 했다. 야당 의원, 야당 지도자를 매수하는데 돈이 필요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을 빼가거나 의원들이 지지선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지지선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다 뭔가 줬어요. 오버랩 되지 않아? 씨발. 연락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이 비자금을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그 부분을 또 조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 당연히 비자금이 있다면. 근데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돈을 댄 미국의 회사가 하나 나와요. 정유사 걸프사입니다. 네. 왜 돈을 냈느냐? 1969년에 걸프사에게 대한석유공사 설립에 관한 합작 권한을 줍니다. 대한석유공사는 유공으로 바뀌어서 지금 SK에너지입니다. 이 걸프사에게 합작 권한을 딱 준다고. 걸프사의 회장 밥도시라는 사람이, 이름도 씨발 밥도시, 밥도시라는 사람이 1975년 5월 16일 다국적 기업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프레이저 보고서 부록 1권 156번째 증거 서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돈의 액수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첫 번째가 20만 달러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방문 자금으로 돈을 내놓으라. 차비! 차비로. 차비 내놔 그래가지고 차비 2억! 이유락이 지정한 스위스 UBS 은행의 계좌로 20만 달러를 보냅니다. UBS 계좌 번호는 616-965-60D. 계좌번호까지 딱 나와. 그리고 나서 돈이 두 번 더 갑니다. 100만 달러, 300만 달러 한 번. 근데
그 전달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1970년도에 건너진 300만 달러예요. 네. 여기 보면 미국의 멜론 뱅크에서 스위스의 UBS. 다시 UBS 계좌 나오죠. 네. 은행에 송금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합니다. 네. 1976년 11월 8일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찾아봐! 기사 나와! 네. 자. 그러니까 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자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했냐면 김영옥 씨가 이런 증언을 해요. 한국의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 중에 5%를 꺾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항구로 안 오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 계좌로 가는 거죠. 개인 스위스 계좌로. 응? 이게 이제 우리 각하고 굉장히 수법이 비슷하죠.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아니 이미 대통령이니까. 네. 이명 박정희. 이미 대통령이니까 그냥 국내에 자기가 그때는 독재자고 완전 철권 통치를 했으니까 국내 해도 되는데 그냥 통치 자금으로 쓸 거라면 국내에서 해도 되잖아. 이렇게 스위스에 완전히 다른데 숨겨놓는 건 개인 비자금이거든. 네. 그렇잖아. 그런데 이거는 그냥 미국 기업 한 곳에서 걸프사에서만 받은 겁니다. 한 곳에서만 밝혀진 거예요. 한 곳에서 400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닉슨 대통령한테도 재선 자금으로 불법 지원을 했는데 10만 달러 지원했어요. 다른 정치인들한테는 정치 자금으로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줬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400만 달러. 왜 이렇게 많이 줬겠어? 한국 석유공사라는데 얼마나 큰 이권을 줬기에 이 정도를 많이 뜯어먹었겠냐고, 삥을. 이건 삥이지 뭐야! 그렇죠. 삥이야, 삥! 밥도시 회장은, 돈 주었을 때 돈 주고 두 차례 모두 박정희가 감사 표시를 전해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의 시세로 1억 달러를 줘도 될 만큼의 대한민국 이권이 미국의 회사에 넘어간 거야! 아니, 뇌물로 1억 달러면 얼마를 더 줬겠어요?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미국이 자선단체냐? 걸프 정유사가? 아니 맨날 그 박정희가 그 작업복 입고 뭐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있었죠. 막걸리만 먹었다고 하는데 스위스에 있는 1억 달러는 이건 뭐라고? 자, 박정희가 말이죠. 그 변기에다가 벽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물을 아끼셨다. 아니 그러니까 물자를 지금 아끼셨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모내기하고 맨날 그 생각만 해. 근검 절약하고 그런 통제된 TV에 나온 화면의 기억밖에 없잖아. 자, 근데 이게 한 회사한테 1억 달러 그러니까 밝혀진 게 이거야. 밝혀진 자, 게. 프레이저 보고서 2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1970년대 이우락, 김성곤, 김영욱 등이 각각 개인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답니다. 부하들이 떡고물 떨어진 거 있잖아. 유명한 말을 해서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게 된다고. 이게 이우락이 한 말이야. 네.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게 된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떡이 아니라 그냥 묻은 떡고물이 모아놨더니 1억 달러가 됐다고. 그러면 메인 떡은 얼마겠어? 그 당시에 김영욱이 씨발! 청문회에 나가서 자기 관리하고 있는 스위스 계좌에 75만 달러라고 증언을 했어요. 자, 김영욱은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쫓겨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흘린 거 고물이 좀 묻은 게 이 정도야. 그럼 메인 덩어리는 얼마겠냐고. 둘이 반가이 했겠냐? 대통령하고 부하가? 씨발! 자,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일개 회사가 그 당시에 제공했던 비자금이 지금 시세로 1억 달러 수준이에요. 유일하게 그 회사만 비자금을 줬느냐? 아니야. 김영욱 씨의 증언을 보면 그렇게 외국 회사가 투자를 할 때 꺾기를 한대잖아. 5%씩. 자, 이 돈이 UBS 은행에 있다는 것까지는 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조사를 했어요. 총액이 얼마인지는 자기들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 계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덩어리 돈, 스위스에 있었던 이 돈은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고, 이 돈이 총액이 얼마인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고, 이 돈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어. 상속권자가 가야 이게 정리가 되는 돈입니다. 자,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법적인 상속권자가 이 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박근혜 후보가 그 계좌를 조회하면 됩니다. 자,
박근혜 후보가 정말로 과거사에 대해서 털고 가고 싶은 말. 나라를 위한다면 국가 돈이 스위스에 묻혀 있어서 그 돈을 국부를 위해서 쓰고 싶다면 박근혜 후보는 이 계좌에 대해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우리야말로. 그런데 그 계좌를 혹여 알아서 미리 조회해 봤다면 그러면 그 결과를 좀 알려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린 동생하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 돈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왜 안 알아보겠어요. 자, 만약에 조회를 안 했다면 저희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어요.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스위스 변호사하고 독일 변호사 사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역부족이야. 잘 안 찾아줘. 존나 찾고 있는데. 내가 박 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줘. 주식처럼 생겼다고. 저희가 이거 오래전부터 뒤졌는데 찾기 졸라 힘들어요. 스위스은행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계좌를 조회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달라. 확인을 해달라!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조영천 작사 작곡의 투표가 좋아요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변변찮은 친구들 중에 에이스 정청래 전 의원도 안 불렀는데 배경음악이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얼짱 정치인 촌철살인 기절광풍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의 창시자 중문현 부소장 앞으로 크게 될 사람 정청래입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지금 고민하지 않는 내용. 실천 행동 강령. 앞으로 제가 10개 할 건데, 네? 오늘 첫 번째 하나만 제가. 한 개만. 나머지 9개는 아직 생각 못 했죠? 연구 중. 근데 뭐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가 뭐냐면, 투표합시다. 하는 캠페인 현수막은요, 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붙일 수 있어요. 프레카드를 다 달 수 있다는 다 달 수 있어요. 개인이 투표 동료의 프랜카드를 예. 자기 비용으로 그냥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개수도 관계없어요. 물론 그 앞에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는 쓰면 안 되죠. 그 암시, 표시 이런 걸 하면은 선거법 위반. 1번이나 2번을 암시해서는 안 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진을 사람들이 찍어서 SNS에 서로 돌리고 유통시키고 선거판에서의 재미를 불러일으킬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사안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론조사 지금 추이 있잖아요. 네. 추이가 트위터 상에서의 버즈량하고 일치합니다. 얼마나 특정 후보를 많이 거론하는 트윗이 지금 돌고 있느냐. 그렇죠. 네. 김 교수 근데 버즈 스페링 알아요? BUZZ. 뜻은 윙윙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윙윙거리다. 윙윙거리다. 12월 7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이때 문재인, 안철수 버즈량은 40만 건. 네. 박근혜 20만 건.
이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가 상당 부분 앞섰어요. 이것을 일거에 지금 뒤집었어요. 그래서 12월 7일 현재 하루 버즈량은 40만 대 문안. 그러니까 야권 후보로 관련된 거론이 40만이고 네. 박근혜 후보 거론이 20만인데 네.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는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 버즈량이 지지율 추이하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얘기하면 추이를 알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이 버즈량을 분석하면서 뭘까지 분석을 하냐면 긍정어, 부정어 이것까지 그 구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는 시점에 나와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지금의 추세를 알려주겠다. 예. 버즈량 추세. 분석을 통해서 예. 네, 그걸 예고하신 거죠? 네. 네, 끝난 거죠, 이제 오늘은. 근데 여기서 사족을 하나 더 단다면 한 발 더 나아간다. 현재 스코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현재 스코어. 오늘 12월 10일 현재 0.6에서 0.5 격차가 초박빙으로 접어들었다.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 왔어. 자, 정리만. 네. 플래카드. 네. 그리고 지지율이 바짝 따라붙었다. 네. 그리고 지지율 발표를 못할 때 나와서 버즈량으로 그 추이를 알려주겠다. 네. 예고. 자, 끝! 자, 오늘 봉주 25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월 19일 날 일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투표 시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법이 보장합니다. 네. 이거 회방하거나 오늘 회식하지? 어디 오늘 놀러 가지? 이거 투표 시간 막으면서 이러면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때려줘야 됩니다. 야, 근데 사실 직원이 사장을 때릴 수 없으니까. 아니, 다 대신 때려줄게. 대신에 도움을 구하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2670-9100번. 여기 전화해 보시면요.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나는 꼼수다가 얘기하는 게 음모가 아닙니다. 이 시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맨 얼굴입니다. 여러분, 나는 꼼수다는 금기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언론과 포털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는 꼼수다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털이 저희들을 차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포털이 돼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봉주25에 링크 걸어주세요. 네, 두루두루 전파해 주십시오.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메일로 혹은 그냥 친구에게 들려주셔도 돼요. 네. 개인 포털이 되어달라. 개인 미디어가 되어달라. 네이트온도 있네요. 예, 많이 이용 안 합니다. 네.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종이로 복사해서 나꼼수 봉주 24회 나왔습니다. 이걸 나눠주셨다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예. 이 QR코드로 만들어가지고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 플랜카드를 붙여주셔도 됩니다. 플랜카드. 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냐? 여론조사를 보니 불안하다. 저희가 답변 드립니다. 여론조사가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투표하는 건 아닙니다. 내 투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투표는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투표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중요하다. 불안해하지 말고 투표하십시오. 네. 그게 이기는 길이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담벼락에 욕 그만하시고 반드시 말하자면 투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투표 안 하면 시벌놈이.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여론조사 보고 쫄지 마. 끝. On the upright.